자, 1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몇몇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있죠. 그 PC 물가 지표라든지 아니면 고용 지표. 매월 첫 주가 되면은 고용 지표들이 첫 번째 주에 이제 줄줄이 발표가 되고, 또 이번 주에는 뭐 졸트, ADP, 비농업 민간 고용, PCE, 자, 이런 것들이 연달아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1부 시작하도록 하죠. 한승철님 나오셨습니다. 이상원 선임 매니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 대화창에다가 네. 주말에 뭐 하셨는지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셔서 저한테 물어보실 자, 이제 거예요? 물어보려고요. 뭐 하셨어요 주말에? 요즘 이제 주말에요.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거의 지금 텃밭이 있거든요. 네네. 주말 농장 가서. 주말 농장? 네. 근데 자제분들이 꽤 크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중학교 2학년, 6학년 이러니까요. 네. 걔네들이 더 바빠요. 제가 제일 한가해요. 그래서 자제분들은 그냥 네. 학원 가고 네. 텃밭에 혼자 가신다고요? 아니 집사람이라서 집사람이 또 텃밭에 빠져 있어가지고 자꾸 그렇구나. 끌고 다녀요.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간다는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구나. 아니 걔들은 안 가요 이제. 그렇구나. 네. 저의 한 5년 후 아니죠. 5년 후 미래를 보는 듯합니다. 나좀 많이 알려주세요. 네, 자 좋습니다. 네.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 시장은 일단 좋게 마감되긴 했어요. 맞습니다. 네. 음. 우려가 사실 있었잖아요. 네네. 공포가 있었고 했는데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금요일 시장은 S&P 500이 0.67%, 나스닥은 0.94% 상승해서 마감했잖아요. 네. 근데 잭슨홀 미팅 전에 이제 시작하면서 음봉으로 전환을 했다가 파월 연설 내용 소화하면서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제 2년물 국채 금리가 5.3bp 상승했고요. 네. 10년물 국채 금리는 0.18bp 하락했습니다. 네. 네, 이게 의미가 있죠. 단기물은 단기금리는 올라가고 네. 장기물이 내려왔잖아요. 일단 그러면- 기준금리는 올라갈 것 같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기준금리는 올라가는데 오래 가진 못할 걸 이런 네네. 거잖아요. 그러면 장단기 금리가 확대된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모습이 좋은 거는 아니죠. 당연히 한 번 더 올리겠다라는 거니까 시장에 압박을 줬고. 네. 근데 매파적이었던 게 우리가 어느새 매파에 되게 익숙해져 있나 봐요. 네. 어지간히 매파적이어서는 뭐 시장에서 견딜만하다라는 쪽인 것 같고요. 반면에 WTI 가격이 0.9% 상승하면서 79.83달러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죠. 장기물 금리가 진정이 되니까 네. 이제 위험 선호 현상이 다시 한번 고개를 살짝 들어보는 시장 괜찮을 수도 있네라는 네네. 느낌에 한번 살짝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시장은 여전히 다시 이제 EPS하고 성장률이 어디로 가 있는지 거기에 집중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근데 오늘 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2년물 채권 경매 입찰이 또 오늘 있다고 하고, 그리고 미국 현지 시간으로, 그러니까 동부 시간으로 오전 11시 반인가 발표된다고 하니까 우리 시간으로 그러면은 10시 반 아니죠 12시 반 12시 반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올 텐데, 아무래도 이제 그 금리가 지금 가장 큰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시장에서 이게 또 채권 입찰이 잘 돼야지 이 금리가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잘 안 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항상 잘 돼요. 네, 그거는 뭐 2% 그러니까 2년물이 네네. 5% 주면 너도 나도 하지 않을까요? 그쵸. 네. 괜찮지 않나요? 근데 금리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즘에 뭐 중국에서 판다고 하고 일본에서 판다고 하고 신용등급 내렸다고 하고 계속 금리 올라가니까. 근데 시장 참여자가 그 둘만 있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들 많이 사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중립금리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결국 안 했어요. 이런 방구 없었더라고요. 방구 정도 있었습니다. 반구. 네. 방구 정도 있었는데요. 이 파월이 결국 한 얘기는 결국 똑같은 얘기 한 것 같아요.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 네네. 그다음에 하이어 포 롱거 한다. 이거 나는 안 바뀐다. 네네. 고집 있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올해 발언은 좀 길어질 수 있지만 메시지는 동일하다. 전년이랑 달라질 거 없다. 네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매파의 냄새가 나죠. 연준의 임무는 인플레이션을 2% 목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며 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네.
계속 이 상태 유지하겠다는 거죠. 필요시 추가적인 금리 인상할 수 있으며 네.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죠.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제한적인 정책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근데 이게 굉장히 매파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맨날 듣던 얘기예요. 이제 그쵸. 한 1년쯤 들어놓으니까 그래 오케이 그 정도 알고 있었어 라는 시장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5가지로 이제 내용을 요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물가 목표는 2%대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 사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내심 물가 목표를 올려서 금리를 조기에 낮추자. 네네.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거랑 중립금리랑 상관이 있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이게 공급망에서 문제가 생겼고 네네. 중국 물건이나 싼 물건들 수입하는데 관세 붙이고 하면 네. 당연히 기본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게 맞지 않냐. 그쵸. 네. 예, 그리고 세계 이제 성장 엔진 중에 하나가 중국인데 중국이랑 싸우다 보면 성장률을 예전처럼 이렇게 세계 성장률이 크게 잡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그러면 2%가 아니라 3%를 용인하는 게 이제 뉴노멀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네. 파월이 한 방에 일축했죠. 그렇죠. 모르겠고 나는 2%. 네네. 우리 목표는 2%. 이걸 그쵸. 끝냈어요. 네.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건 또 좋은 얘기를 했어요. 비둘기적인 얘기를 했어요. 현재 실질 금리가 플러스다. 네. 이게 중립금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방구를 합니다. 주요 중립금리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매파적이죠. 앞으로 네네. 뭐 이미 이제 중립금리를 상회하고 있는 제약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막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니네들을 괴롭힐 마음은 없다 이런 네네.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중립금리에 대한 추정이 힘듦으로 현재 레벨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중립금리 상향 언급 자체가 없었어요. 네. 네, 지금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비둘기적인, 그러니까 뭐 매둘기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네, 요 정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화 긴축의 효과가 명확해질 때까지 유지하겠다. 이거는 내년에 시장에서 전부 다 내년 3월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일축해버렸죠. 그리고 네 번째 금리 결정은 지표에 기반해서 판단할 것이다.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는 거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건 것 같아요. 긴축은 신중해야 하고 과잉 긴축과 과소 긴축 모두 위험하다. 네. 이게 저는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거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네. 얘기인데. 당연한 얘기인데 네. 보시면 이거는 매파도 비둘기도 아니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네. 필요하다면 올릴 필요하다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데 지금 위에 상황 보세요. 실질 금리가 플러스고 네. 물가가 잡혀가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쉽사리 올리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시장 충격이 발생한다면 내가 언제든지 금리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처럼 저는 들렸거든요. 아마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장이 우려하던 중립금리 방향성 언급은 없었고 네. 중립금리 올리겠다는 말 자체는 없었고 인플레 목표 수정도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했죠. 네. 그리고 기존의 매파적 발언 유지했고 근데 작년 같은 강도는 아니죠. 작년은 뭐라 그럴까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플레 파이터를 선언했으니까 1000명 했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말 길게 하면 니들이 헷갈릴 것 같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내가 볼 거야 이 얘기가 끝내버렸죠. 네네. 길게 얘기도 안 했어요. 올해는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 메시지는 비슷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 중립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말 자체가 아까 단기금리 올라간 것처럼 올해 내 5.75%로 금리 인상 확률을 되게 높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뒤에 보면 제가 패드와치 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패드와치 제가 이거 전날에 네. 화면을 하나 캡처를 해놨어요. 그리고 오늘 캡처한 거거든요. 잘하셨네요. 그럼요. 기가 막히죠. 누구나 저거- 할 수 있는 건데 네. 저만 하는 것처럼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렇죠. 저렇게 변할 걸 알고 있었다는 알고 듯이. 있었다는 듯이 이렇게 했죠. 보시면 전날 보시면 9월 20일 날 5.51 확률이 84.5 동결이다. 동결 확률. 11월, 12월, 1월, 3월 내년까지 다 동결일 확률에 비중을 많이 뒀죠. 네. 근데 회의가 딱 끝나자마자 샥 바뀌죠. 9월 달에는 동결할 것 같은데
11월 달에 확률 53%로 5.75%로 올라섰죠. 그리고 12월 달에 46%, 1월 달에 44%. 물론 동결할 확률도 제법 높지만 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파란색을 하늘색을 보면 이전에는 일자였다가 네. 톡 튀어나왔죠. 그렇죠. 네. 대신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톡 튀어나오면서 내년 3월에는 금리 인하 쪽에 오히려 배팅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갈 때는 3월에도 금리 인하 안 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때는 톡 떨어지는, 사실은 5.5 동일하지만 아니 근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5.75에서 5.5로 떨어져서 금리 인상을 하는 네. 거나 5.5로 계속 가는 거나 네. 조삼모사인 것 같지만 네. 느낌이 달라요. 아. 이제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주는구나. 이 5.5하고 계속 5.5, 또 5.5야 이거하고 다르죠. 시장에 줄 수 있는 느낌이 다릅니다. 요거는 그냥 뭐 참고 삼아 보세요. 별로 대단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사실 이번에도 뭐 매파적 발언을 했지만 우리가 이미 익히 듣고 있었던 똑같은 말을 했기 때문과 그 다음에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끝까지 왔다. 진짜 거의 다 왔다. 완전 거의 다 온 것 같다. 는 것 때문에 시장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그럼 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안정이 됐다는 게 큰 것 같아요. 시장이 이제 예상 가능한 수준, 이전에도 5.75 정도는 네. 6월 달 이때도 네. 그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5.75로 한 번은 더 0.25 정도는 더 올릴 수 있겠구나라는 거는 이미 시장 이 예상치 안에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 값에서 이제 중립금리 논쟁이 나오고 8월 달 막 실적 발표 나오는데 경기는 너무 좋은 것 같고 이러면서 다시 금리가 요동을 치기 시작했죠. 네. 물가가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경기가 이렇게 좋다면 중립금리 자체가 올라갈 거고 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불안에 떨었었고 네네. 0.25가 아니라 혹시 더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저처럼 이제 쫄렸던 사람들은 매도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파월이 네. 현재 이 기조가 바뀌지 않았구나라는 거. 시장 불확실성을 더 싫어하잖아요. 그게 좀 시장에 안도감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금리 변동을 줄였다, 뭐 금리가 뭐 많이 변했다 이거보다도 시장이 예상 가능한 영역 안에 존재한다라는 게 그럼 이 정도면 우리 이전 계획하고 비슷하게 가도 문제가 없겠구나. 할인율이 그대로라면 네네. 할인율이 변하지 않으면 EPS에 집중하면 되죠. 그렇죠. EPS에 집중하는데 EPS는 어디서 더 나을 거냐? 다시 또 네네. 성장 스토리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시장을 그래도 끌어올렸던 이유처럼 그렇죠. 보이시는 거죠.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혹시 이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다른 연준 위원들이 뭔가 발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네. 진행 깔끔하고 좋습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경기 연착륙에 자신감이 높다. 이분은 매우 비둘기적인 것 네네. 같아요. 연착륙 할 건데 인플레 관련해서는 최근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굉장히 비둘기적인 발언이죠. 최근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갈 길은 멀다 해서 몇 번 아니죠. 그냥 아니요? 그 정도 유지해 줄게. 그래서 이제 금리 이제 물가 이런 거 잡힐 때까지 요 정도만 유지해도 되지 않겠어? 라는 느낌인 거고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더 많은 금리 인상 필요 없지만 데이터에 따라 추가 인상 필요할 수도 있다. 이것도 굉장히 비둘기적입니다. 이게요? 그렇지 않나요? 더 많은 금리 인상 필요 없대잖아요. 그렇죠. 필요 없대잖아요. 근데 안 올리는 얘기잖아요. 근데 데이터에 따라서 추가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한 발 물러서는 거죠. 다 왔다 이거죠. 근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지나친 긴축을 원치 않지만 근원 인플레가 여전히 높고 24년 금리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게 약간 매파적이죠. 그러네요. 이 미국 사람들은 첫말을 좋게 하나 봐요. 항상 그래. 첫말이 좋으면 끝이 안 좋아요. 항상. 어떻더라? 너는 되게 막 좋고 인성도 훌륭하고 하지만 우리 회사에 필요치 않아. 넌 해고되었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굉장히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저희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자, 중국 얘기할까요 이제? 그렇죠. 네. 네. 닉 티라미수 빠면 티미 라오스 기자 있잖아요. 네네.
파월 의장이 신중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언급한 점을 미루어 봐서 9월은 금리 동결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좋은 얘기 해주시고 이제 중국 보면 중국 오늘 시초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근데 장중에 좀 계속 밀리죠. 그렇죠. 밀렸죠. 계속 밀렸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중국 개인들은 계속 샀는데 네.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컸어요. 일단 무슨 뉴스가 있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에서요. 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8일 네. 오늘부터 증권거래세 인지세죠. 요거를 0.1%에서 0.05%로 50% 하향 조정을 발표했습니다. 거래할 때 드는 비용인데 그렇죠. 주식 거래할 때 드는 비용인데 그 비용이 절반 가까이 준다. 50% 줄었죠. 0.1%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근데 이게요. 2008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네. 2008년 4월하고 9월 두 번 인하를 했었는데 당시의 상해 지수가요. 4월에는 약 4% 상승했고요. 네. 9월에는 무려 9%나 상승합니다. 근데 오늘은 1% 상승이 그쳤죠. 느낌이 안 좋죠. 뭐가 다른 겁니까? 사실은 같아. 4월 달에 보면요. 네. 0.1%, 0.1%, 0.3%, 0.3%였는데 0.1로 낮췄어요. 굉장히 크게 낮췄어요. 3분의 1 토막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9월 달에 0.1, 0.1도 그냥 0.1 앞에 없애버렸어요. 그것도 50%예요. 네네. 네. 그냥 매도할 때만 0.1 내는 걸로. 네네. 그러니까 1,400개 종목이 당시에 상해 심천거래소 1,400여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중국은 상한가가 10%거든요. 그렇죠. 네. 네. 1,400개나 그냥 줄 상한가 갔어요. 근데 오늘은 왜 이러느냐? 다르죠. 이때는 시장이 이제 글로벌 위기이기도 했었고 시장을 살리려는 의지도 강했고 뭔가를 이제 서로 으쌰으쌰 해보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시장이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신뢰를 잃었죠. 시진핑 정권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부양책, 뭐 각종 시장 규제도 해제해야 되고 뭐 금리 인하도 10bp 찔끔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네. 그리고 쌓여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네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디플레 위험이 있는데 라는 게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빨리 도망쳐야겠다라는 게 여전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한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이제 패시브 펀드들은 외국계 패시브 펀드들은 그대로 있었는데 네. 액티브 펀드들이 많이 환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등하니까 이 틈을 타서 빠져나온 건가 그러니까 보네요. 꾸준히 계속 팔고 있었는데 네네. 올라주니까 더 많이 팔아서 나가는 거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만약에 중국에 막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네. 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잘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많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손실률을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지금 여기서 매도세에 눌리지 말자. 네. 왜냐하면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뭐 이제 메이투안까지 4대 기업들 실적 발표 난 거 보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재무제표를 못 믿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네. 얘네들은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 내용들을 봐도 굉장히 좋은 게 맞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밑에 기업들이 도산하면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기댈 때가 빅테크들밖에 없잖아요. 민간 기업 중에 누구한테 기댈 거냐라고 그렇죠. 생각을 네. 해보면 얘네들밖에 없고 기술이나 자본력이 있는 애들도 얘들밖에 없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오히려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제일 클 텐데 네. 만약에 지금 우리 언론에서 알려진 것처럼 그 정도로 만약에 심각하다면 지금 굉장히 크게 뭔가 부양책을 사용하겠죠. 그 부양책이 찔끔찔끔 나오더라도 그 찔끔찔끔이 모이면 어느 순간 되게 큰 거거든요. 저 같으면 그때까지는 기다릴 것 같아요. 이미 만약에 신규로 내가 중국에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겠지만 네네.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신중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고민해봐야 된다는 게 굳이 꼭 그러셔야 돼요. 이 말씀이시죠? 저는 이거 팔아서 만약에 미국이랑 같이 하락해 있으면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예전처럼 엔비디아가 150불이고 네. 이럴 때는 뭐 팔아서 이쪽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거는 가능하겠는데 지금 이미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거 팔아서 다른 데로 넘어가서 잘 될 확률이 높으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네. 저도 하는 고민이고.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좀 주목할 것들 좀 정리해 주세요. 아, 이번 주 지표들이 좀 많이 나오던데. 그렇죠. 뭐 목요일 날 PC 물가 지수 나오고 네. 금요일 날 실업률, 비농업 고용 지수, ISM 구매 관리자 지수 이게 나오잖아요. 네네. 물가 지수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뭐 변동이 있겠지만 뭐 코어 한 0.2 정도 내외에서 나올 것 같고요. 실업률은 당연히 잘 나오겠죠. 얼마나 나올라나. 이게 좀 실업률이 올라가 줘야 이게 또 배드 뉴스지 굿 뉴스라고. 네. 또 그러면 11월 금리도 못 올리는 거 아니야? 이게 될 텐데. 그렇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같은 날 뉴스를 봐도요. 뭐 그런 뉴스 나왔잖아요. 지금 뭐 이제 국내 뉴스에서도 이제 그 현대차나 네. 뭐 저기 배터리 회사들 미국 공장 짓는 거 임금 25% 인상하는 걸로 합의를 봤다. 네. 이런 뉴스들 많이 나갔잖아요. 네네. 유사한 뉴스들도 많았고 뭐 뭡니까 UPS 이름 잘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계속 급여 인상에 합의했다는 뭐 네네. 노동 뭐 조종사들도 그렇고 다 급여 인상을 합의했다는. UPS 맞을 거예요. 네. UPS 노조에서 네. 그때 임금 얼마였더라? 2억인가? 뭐 2억, 이렇게까지. 2억 8천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거기 취직할까 봐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급여가 올라가는데 네. 실업률이 나쁘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아. 제가 볼 때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미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뉴스가 맞을까요? 물론 지금 PMI나 이런 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맞거든요. 네네. 맞는데 지금 그 뭐라 할까요? 반도체 첨단 산업 부분들은 나쁜 건 맞나 싶어요. 지금 제조업 쪽이. 결국은 네. 이제 11월 인상까지는 그냥 각오하고 네. 그냥 그렇게 될 거다.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차라리 근데 이게 만약에 실업률이 지금에 와서 나쁘게 나오면, 네.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 나오면요, 뭔가 시장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것 같지 않고 나빠져도 조금 나빠져야 되는 거고요. 하긴 요즘에 보면은 오히려 S&P 500 기업들의 해고 소식은 그렇게 네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일부 기업들은 해고 소식이 좀 가끔 나오긴 하는데 특히 우리가 크게 보는 그런 기업들에서는 해고 소식이 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해고도 이미 다 한 것 같아요. 이미 연초에 다 연초에 다 했잖아요. 끝냈죠. 예. 연초에 다 했기 때문에 나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예. 고용은 여전히 타이트하겠네요. 고용은 여전히 좋다. 계속 저는 금리 생각합니다. 인상의 어떤 그 근거를 마련해주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겠네요. 이번 주 고용 지표에서도. 예, 사실 좀 무서워요. GDP도 너무 잘 나왔죠. 3분기가. 실업률도 너무 네. 잘 나올 것 같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좀 제조업 쪽만 이제 PMI만 계속 좀 부진하고 나머지는 계속 좋을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금리는 너무 지레 언젠간 그러니까 너무 지레 안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희망 고문은 굳이 할 그렇죠. 필요 없이 네. 그냥 한 번 더 오르겠지만 거의 끝까지 온 거 맞다. 네네.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으면 좀 네네. 편안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세일즈포스하고 목요일 브로드컴 실적 발표 나오는데요. 역시 이제 이걸 이제 비트앤 레이저를 할 수 있는지 네네.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쵸. 얘네들 충분히란 표현을 그렇지만 가격이 좀 올랐으니까 네, 네, 거기에 맞는지 그거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기업별로 좀 재밌는 거 뉴스 있었을까요? 재밌는 뉴스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일단 시간이 모자라니까 테슬라부터 먼저 할게요. 네네. 테슬라가 이제 전에 오른 것 중에 매드부시에서 목표가를 $350로 제시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6월부터 전기차 기업들이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합류했다.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약 5천 곳의 슈퍼차저를 운영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충전기 50만 개 설치를 위해서 $75억 투입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네. 요거 덕분에 2030년에는 슈퍼차저를 통한 매출이 100억에서 $200억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게 전체 매출에서 3에서 6%에 달할 거다라는 예상이거든요. 네. 근데 요거 생각해 보시면 2023년에 예상 지금 매출 컨센이 $1,000억. 네네. $1,000억인데 만약에 이제 전체 매출이 3%에서 6%를 환산해 보면 중간이 매출액이 2030년에 $3,333억.
다시요. 대충. 다시. 아니 1,000억이라면서요. 예. 2030년에. 아 2030년에. 30년에. 아 네네네. 그러면 이 정도 나올 거다라는 예상이고요. 근데 현재 지금 PER이 71배예요. 근데 24년 예상 PER이 지금 50배거든요. 네네. 이게 그렇게 매력적인 숫자는 아니죠, 사실은.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25년 예상 PER이 37배거든요. 네네.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서 24년 예상 PER이 37배거든요. 네. 성장주 이제 1위 자리를 빼앗겼죠, 엔비디아한테.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뭐 그냥 찬양 일색입니다. 뭐 이건 나중에 한번 보고요. 그리고 미국 이제 이건 악재일지 호재일지 모르겠는데 조만간 미국 교통당국에서 테슬라 오토파일럿 결함을 2년간 조사한 거를 네.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언제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AP통신이 그때 총 30건 사고에서 최소 14명이 사망했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테슬라 측은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자의 관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우리 풀셀프 드라이빙 아니야 사실은 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네. 근데 거기에 따라서 그 결함에 대한 조사 결과가 조만간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저도 그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아니 네네. 오토파일럿을 지금 풀로 이용하지 못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이용하면서도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이용하면서도 저는 그래도 나름 불안감은 아직 남아 있어서 제가 핸들을 잡고 있거든요. 이거 놓고는 못 하겠던데. 근데 지금 이게 나라별로 다른가 봐요. 네. 나라별로 다르고 오늘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이제 주말 사이에 그 뉴스가 나왔잖아요. 플랫폼 X를 통해서 그러니까 트위터요. 네네. 통해서 FSD 12라고 읽어야 되나? 12 버전이죠. 12 예, 버전. 12 네. 버전 테스트 데모 공개한 거 보셨어요? 머스크하고 책임 엔지니어가 동승해서 대화를 하면서 네. 이제 자율주행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저는 되게 놀라거든요. 근데 되는구나. 예? 되는구나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신호등 인식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조금 운전자의 관여가 좀 많이 필요한 거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학습 정도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학습 정도가 많은 걸 테고. 근데 그 대화 내용을 세 가지로 제가 특이한 거 세 가지로 정리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FSD는 이제 12 버전은 엔지니어가 코드를 짠 게 아니고요. AI가 이제 사람의 개입 없이 직접 작성한 거고요. 인공지능이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거 옛날에 전격 제트 작전의 키트예요. 이제 부르면 옵니다. 그렇죠. 예. 네. 내 거 핸드폰에 GPS 있잖아요. 네네. 예. 차 이름은 내가 키트로 지우면 되는 거죠. 일로 와라. 그럼 딱 오는 거죠. 이거 키트 아시면 다 40대 이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로봇 택시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네. 이걸로. 이거 되게 저는 큰 뉴스라고 생각해요. 이거 네. 예전에 그 네이버 이제 그 높으신 분들이 하는 강의 예전에 들었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강의들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까 스스로 인공지능이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네. 알고리즘을 작성한다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이번에 과속 방지턱도 예. 속도를 줄였어요? 맞습니다. 과속 방지턱에서 스스로 감속했는데요. 감속하는 코드가 없대요. 스스로 학습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비디오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네네. 이제 학습하고 주행한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때 지금 내용을 까먹었는데 어찌됐든 여전히 많은 학습이 필요하기는 한데 네.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 조금만 더 지나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 자율주행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카메라를 통해서 받은 영상 데이터를 네. 신경망 AI를 통해서 처리를 했다라는 거죠. 연결 안 돼도 된다 이거죠. 네네. 차 안에 있는 걸로 되는 거. 이게 자기네들은 테슬라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맵이 필요 없다 우리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거 굉장히 가까이 왔다라는 게 느낌이 저는 왔고요. 사실 근데 12의 데모 버전, FSD 12의 데모 버전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차를 구매하고 오토파일럿을 탑재하지 않는 이상은 실적엔 도움은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나왔고 네. 사람들의 반응을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내년 정도 24년 정도에는 네네.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또 안 좋은 뉴스는 사이버 트럭이 아직 재원하고 가격이 미정이에요. 네네. 그래서 품질 이슈까지 겹쳐서 출시 시기가 불투명해진 것 같아요. 아 또요? 사이버 네, 트럭이 조금 또? 불투명해진 것 같아요. 이 뉴스가 새로 떴어요? 따로 또 나오더라고요, 얘기가.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을 해야겠다. 40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그 어느 정도 테슬라의 주가의 상승, 뭐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상승에는 분명히 올해 사이버 트럭의 출시와 판매까지도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 네네. 트럭의 그 출시가 만약에 지연됐다면은 약간 뭐 그러니까 주가에는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투자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근데 지금 그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지금도 테슬라 투자를 하고 있냐면 지금 PER이 71이고 24년이 PER이 50배잖아요. 네. 근데 이거 되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자동차 산업이 전형적으로 시클리컬하지 않나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이제 이 금리 때문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차량 판매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경기만 살아나면 판매량이 다시 돌아오겠죠. 지금 안 좋은 시점에서 나온 가이던스예요. 컨센이에요. 네네. 근데 만약에 어느 순간 지표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 이게 돌아선다라는 사인이 나오면 그때는 예상 PER이라든지 이제 컨센이 확 또 틀려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순간만 보지 말고 다음 순간을 봐야죠. 네. 항상. 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만약에 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웨드부시가 목표가를 $350, 웨드부시가 원래 세게 봐요. 얘들이 기술주들이 원래 세게 보는 데인데 목표가가 $350를 제시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거가 있고. 바보짓은 아니에요. 네네. 저도 바보짓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좋은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는 저는 넷플릭스도 들어보고 싶고 했는데 넷플릭스요? 다음 주에 다음 어때요? 주에요? 넷플릭스가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예, 다음 주에 하시죠. 네. 근데 금방 해요. 넷플릭스가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회사들이 재정 압박 때문에 신규 제작을 못 하는데 할리우드 파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요. 근데 넷플릭스는 신규 콘텐츠나 양에서 다른 한국이나 이런 데 막 주잖아요. 네네. 거기서 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양에서 확고한 우위에 존재한다. 목표가 $500 상향. 헐리우드의 파업이 별로 영향 없다. 없다. 다른 오히려 국가에서도 좋다. 네네. 오히려 좋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판승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